10월이 다시 찾아왔어. 우리가 다 아는 괴담과 공포의 달이지. 몇몇은 괴상한 분장을 하거나 다른 이들은 그들의 직장과 집을 무섭게 꾸며서 할로윈 분위기를 즐기고는 하잖아. 사실은 말이야. 난 매해 10월 말, 그러니까 할로윈에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걸? 내 10살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수고스러운 일을 할 이유조차 없었겠지. 하지만 내 아들이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게 되더라고. 작년까지 말이야. 뉴잉글랜드 주에도 할로윈 밤이 다시 찾아왔지. 가을이 찾아온 뉴잉글랜드의 나무들은 가지들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도로들은 빨갛고 선홍빛이 감도는 낙엽으로 가득했었어. 안개 낀 날이었다면 꽤 무서웠을 거라 인정할게. 하지만 아쉽게도 2018년 10월 31일 아침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어. 할로윈이 오기 전주에 내 와이프가 우리 아들 퀸을 데리고 쇼핑을 갔었어. 물론 할로윈 복장을 사는 것도 잊지 않고 말이야. 퀸, 그 녀석은 미국 원주민 복장을 사서 부족장처럼 돌아다니고 싶다고 몇 달 전부터 노래를 했었지. 하지만 우리 와이프는 다른 아이들처럼 스파이더맨 복장을 하라고 설득했어. 신선한 분장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주민들에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욕먹을 일이 없는 복장이잖아. 아무튼 할로윈 당일 밤 난 퀸을 데리고 아들의 친구 앤드류의 집으로 놀러가기로 했지. 퀸과 앤드류는 유치원 때부터 붙어 다니고 했어. 그 덕에 나도 앤드류의 아빠와 친구가 됐고 나의 와이프도 새로운 친구가 생겼지. 전형적인 뉴잉글랜드의 배드타운 길들을 몇 분간 운전해 가자 우린 곧 앤드류의 집에 도착했어. 집 마당에 도착하자마자 퀸이 차에서 뛰쳐나와 앤드류를 향해 달려갔어. 앤드류도 해리포터 분장을 하고 정문 앞에서 퀸을 기다리고 있더군.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의 복장에 대해 즐겁게 떠들어대고 그날 밤 얻을 사탕과 과자에 대해 행복해하는 동안 나 또한 앤드류의 부모인 데이비드와 비비안과 대화를 했어. 내 와이프는 독감에 걸려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고 비비안 또한 그날 오후를 태어난 지 1개월도 안 된 그녀의 아이와 보낼 예정이었지. 그 덕에 그날 밤 아이들을 돌볼 일은 나와 데이비드가 하게 되었어. 무사히 퀸과 앤드류가 이웃 주민들 집에 들러 사탕을 받아서 모두 함께 집에 안전하게 돌아오는 중요한 임무였지. 한 6시 30분부터 시작했지. 아이들이 이웃집 문을 기계적으로 두드리며 사탕 안 주면 안 잡아먹지 이라며 소리를 쳤어. 다행히도 이웃들이 반갑게 한 움큼의 사탕을 들고 맞이해 주시더라고. 마당 앞에 캔디 박스를 대신 놔두었다면 퀸이 아마 사탕을 몽땅 가져갔을 테니 말이야. 그렇게 즐거운 할로윈 밤은 계속되었어. 아이들은 선물 받은 캔디와 초콜릿을 입에 한가득 넣고는 점점 힘차게 걸어갔지만 나와 데이비드는 지쳐갔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따분해져 갈 때 갑자기 안개가 자욱해졌어. 그 해에 느끼지 못했던 강한 추위 또한 안개와 동반했었지. 8시 반을 넘기자 마을 외곽에 다다랐고 이제 오래된 집들만 보이기 시작했어. 집들 간의 거리 또한 점점 길어지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이야기를 했지. 앤드류와 퀸은 처음엔 할로윈 밤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집에 돌아가 그들이 얻는 캔디를 세어볼 생각에 다시 들뜨기 시작했어. 내가 캔디를 사두면 퀸은 늘 빨리 먹기 대회라도 하는지 재빠르게 먹는 버릇이 있었어. 그 말은 즉 할로윈이 끝나고 며칠간은 퀸이 캔디 덕에 굉장히 활동적이고 우리가 하는 말도 잘 안 듣는 상태가 될 거야. 며칠간 고생할 걸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
그래도 이번 할로윈도 별일 없이 지났다는 것에 만족했어. 데이비드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을 걸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봐, 뒤 돌아보지 말고 들어. 뒤에 어떤 꼬맹이가 우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 데이비드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꼬마라니?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생? 내가 물었지. 아마 앤드류 나이쯤으로 보이니까 한 10살 전후가 아닐까? 우릴 계속 따라오면 부모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 뭐. 별일 아니잖아. 나도 그래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냥 좀 보호자도 없이 아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좀 이상해서. 우린 그렇게 아이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닌다면 부모님에게 아이를 데려다주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갈 길을 계속 가기로 결정했지. 점점 안개가 짙어졌어. 난 고개를 조심히 돌려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꼬마 아이를 힐끔 쳐다보았지. 데이비드가 말한 것처럼 퀸의 나이대로 보이는 아이였어. 나이 빼고는 너무 다른 느낌의 아이였지만 말이야. 내 아들은 머리를 높게 들고 행복에 젖은 미소로 날 바라보았지만 그 아이는 괴상한 각도로 목을 숙이고 있었어. 마치 자기 자신의 가슴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퀸은 우리들과 같이 걷다가고 틈만 나면 인도에서 앤드류와 달리기 경쟁을 하며 달려나갔지만 그 아이는 다리를 저르며 따라왔지. 그럼에도 우리를 잘 따라오더군. 마치 그렇게 걷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이야. 내 아들은 매장에서 산 말끔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것과 다르게 그 아이는 이상한 걸 입고 있었어. 무슨 귀신 복장 같은데 그냥 오래된 하얀 헝겊을 뒤집어 쓰고 신발조차 없는 복장이었지. 가난한 나라에서 할로윈을 열었다면 그런 느낌이었을 거야. 하지만 여긴 뉴잉글랜드 중산층 베드타운이라고 그런 복장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어. 결국에 난 결정을 내렸어. 걷는 걸 멈추고 그 아이를 향해 뒤돌아보았지. 내가 뒤돌아보면서도 내 결정을 후회했지만 어차피 그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되뇌며 나 자신을 다독였지. 데이비드, 퀸, 앤드류 또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 아이들은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우리들 옆에 꼭 붙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별일 없냐 물었지. 하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 대신 그 헝겊을 뒤집어 쓴 아이는 우리들이 있는 쪽을 향해 계속 걸어왔어. 그 아이는 우리들이 서 있는 위치에 코앞까지 다가오자 걸음을 멈추었지. 내가 다시 말을 걸었어. 꼬마야, 괜찮니?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자 이 꼬마, 아니 이 무언가가 고개를 가슴에서부터 올려 나를 쳐다보았어. 피부가 회색이고 치아 하나 없이 잇몸만 있다던가 입에서부터 뺨까지 있는 건 긴 흉터라던지 붕대로 눈을 가리고 있고 눈이 있어야 할 위치는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이런 것만 빼면 말이야. 내가 그 괴상한 모습에 넋이 나가 있자 갑자기 그 생명체가 손을 뻗어 앤드류의 팔을 잡았어. 그 와중에도 그의 회색빛이 감돌고 손톱 하나 없는 4개의 손가락들이 내 이목을 집중시켰지. 데이비드가 친절하게 앤드류에게서 그 회색 손을 떼어내려고 했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줄게요. 잠시 이것 좀 놔주시겠어요? 데이비드가 아이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게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지. 나 또한 공포에 질렸으니 내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말이야. 아빠, 저 애가 저 옷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요? 나도 저거 살걸. 우와, 진짜 멋있다. 퀸이 나에게 물어보았어. 그저 내 아이의 순수함은 놀라울 뿐이었지. 아들아, 저게 할로윈 복장이 아닌 것 같다.
데이비드가 이제는 그 꼬마의 팔을 강하게 후려치며 앤드류에게서 떨쳐내려 했어. 의미 없는 행위였지만 말이야. 그리곤 그 아이의 그 괴물이 입을 열었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단어의 조합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점점 그것이 내는 소리가 커져갔어. 그의 음성이 짙은 안개를 넘어 메아리치자 우리의 귀 또한 공포에 잠식되었지. 금고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달리기 시작했어. 살면서 그렇게 빠른 건 처음 본 것 같아. 더 이상 그 생명체는 다리를 절지 않았어. 그의 두 다리 또한 올림픽 선수의 다리처럼 거대해졌어. 앤드류가 비명을 질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지. 데이비드 또한 이 상황에 비명을 질렀지만 난 이 모든 걸 공포에 떨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앤드류는 목이 터져라 악을 질렀지만 안개 속으로 끌려간 뒤 얼마 되지 않아 그의 목소리 또한 들려오지 않았어. 앤드류가 사라져버린 거야. 몇 초 동안 넋이 나간 듯 데이비드는 서 있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안개를 향해 달려가 절망적이게 그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지. 나 또한 킨을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 이 모든 걸 이성적이게 경찰에게 설명을 했지. 그들이 날 믿을 수 있게 말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이 현장에 도착했어. 사람들이 데이비드가 그의 아들을 부르며 오열하면서 경기를 내는 걸 진정시키려 노력하고 있었어. 난 그날 밤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나 또한 이번 사건이 오래 남을 후유증을 남길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지. 그날 이후 며칠간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느낌이었어. 경찰들과의 신문, 앤드류를 찾으려는 대규모 수색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뉴잉글랜드 주위를 샅샅이 뒤졌어. 숲이란 숲도 전부 다 뒤지고 경찰들이 특수요원까지 동원해 강, 연못 밑바닥까지 둘러보았지만 앤드류의 흔적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 다시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어. 그 덕에 요즘 들어 난 사라진 앤드류와 그가 당한 납치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어. 이번 할로윈에는 퀸이 밖에 나가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집에 있을 예정이지. 그 헝겊을 입은 아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쌍한 앤드류로 만족을 했기 바랄 뿐이야. 그렇지 못했다면 이번에에도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돌아다니겠지. 이번에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잖아. 얼마 전 라디오에서 들은 어느 영화 감독의 이야기다. 감독이 6살이 되던 해 여름 휴가 때 그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은 굉장한 시골이었지만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를 떠난 적이 없던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자극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여름 내내 대자연 속에서 놀며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새벽, 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져서 눈을 뜨게 되었다. 그 시골집은 대나무 숲 속에 있었는데 화장실은 집 밖에 따로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모두가 잠들어 조용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잠에 취한 탓일까? 비틀비틀 걸어가는 사이 어째서인지 화장실 방향과는 전혀 다른 대나무 숲을 걷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알아차리자 갑자기 숲속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로 가늠하면 10m 정도 떨어진 곳의 숲에서 소리가 나고 있다. 그리고 소리는 점점 커져서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도시에선 볼 수 없는 작은 생물인가 싶어져서 호기심에 가득 차
가만히 그것을 관찰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윽고 그것은 몇 미터 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내밀었다. 그것은 어떤 동물도 아니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쏜살같이 집으로 도망쳤다고 한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그곳은 예로부터 아이가 실종되는 일이 빈번한 곳이었다고 한다. 만약 그때 도망치지 않았다면 아마 자신도 잡혀갔으리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의 정체만큼은 결코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동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었다고 한다. 다만 도저히 이것이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만약 그것의 정체를 말한다면 그것이 다시 찾아올 것 같다는 예감에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감독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지역에 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이야기를 마쳤다.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지.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이런 기이한 것들이 남아있을지 여운이 남는 이야기였다.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할 바에야 차라리 따돌리는 놈을 죽이면 되잖아. 이런 이야기를 이따금씩 보곤 한다. 솔직히 과격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내 중학교 시절 친구 중 저런 이야기를 했던 S라는 녀석이 있다. S는 성격이 밝은 데다 덩치가 제법 있는 열혈남이었다. 왕따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녀석으로 기억한다. 어느 방송사에서 특집으로 왕따에 관해 방영한 다음 날 S는 위에 적은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나라면 차라리 저렇게 할 거야. 그냥 죽어버리는 건 너무 한심하지 않나? 다른 아이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잊어먹었지만 S가 콧김을 거세게 내쉬며 그렇게 말했던 것만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나는 S와 사이가 멀어졌다. 원래 자주 어울리는 패거리가 아니었던 데다 학교도 갈렸던 것이다. 그런데 졸업 후 반년쯤 지날 무렵 나는 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S가 고등학교에 와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상상이 안 됐다. 차라리 S가 따돌리는 역할이면 모를까.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의 일이었던 탓이다. 그 소문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S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그 전까지 S는 나에게 한 번도 전화를 하지 않았었다. 무슨 일인가 갸우뚱거리며 어머니에게 수화기를 건네받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S냐? 야! 아, 응.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아, 응. 저기,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그리고 S는 전화를 끊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S가 정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실히 목소리는 S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몹시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 목소리만으로 느껴졌다. 다음 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녀석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녀석도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나랑 비슷한 즈음에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점심시간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야, S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대. 충격적이었다. 나중에 한 것이지만 유서도 있었다. 원인은 역시 왕따였다. 장례식은 밤샘도 없이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장례식 때문에 오랜만에 모인 중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나는 이상한 공통점을 찾아냈다.
그 자리에 모인 거의 모든 친구들이 그날 S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S는 그 누구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던 모양이다. S는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고 싶었던 것일까?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즐거웠던 눈부시게 빛나고 있던 시절의 잔영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나에게는 그렇게나 밝던 S가 너무나 짧은 시간 사이 딴 사람처럼 변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무서웠다.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생이라면 보통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 역시 혼다 스쿠터를 타고 통학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다녔다. 가끔 시골에서 도시까지 30km 가까이 달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바다까지 다녀오기도 했다. 처음으로 이동수단을 얻은 나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집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대형 쇼핑몰에 있는 서점 겸 잡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 이유는 두 가지. 내가 쓸 돈이 필요했고 취업 준비 때 어머니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나는 어머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자립하고 싶었다. 시골에는 일자리도 적고 월급도 높지 않다.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고 해봐야 밭일을 돕는 정도인데 그것도 계절마다 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조금 먼 곳에서라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한 것이었다. 스쿠터를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 당연히 여름에는 타서 시꺼매지고 겨울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온수를 틀고 욕조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스쿠터를 타는 기분만큼은 참 좋았다.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상쾌함이 덥고 추운 고생은 다 잊을 만큼 즐거웠으니까. 그리고 춥지도 아직 그리 덥지도 않던 6월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르바이트하는 쇼핑몰에서 나와 기로에 오른 나는 평소처럼 스쿠터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다. 낮이 길어졌으니 슬슬 선글라스를 끼고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저녁과 밤 사이의 무렵의 거리를 달렸다. 해가 막 질까 말까 할 쯤 선글라스를 끼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꺼내는 것도 귀찮아 그대로 달렸다. 간선도로에서 차선을 바꿔 다리로 건너고 있던 때였다. 저녁 노을이 강하게 비치며 시야를 가렸다. 무심코 눈을 감았다가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는 데다 주변에 차도 많다는 생각에 억지로 눈을 떴다. 시야가 새하얘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 하지만 서서히 시력이 돌아왔고 마음을 놓은 나는 그대로 다리에서 내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 다리는 예전부터 특이한 곳이었다. 자세히 말하면 위치가 특정될 테니 설명은 않겠지만 다리 중간에서 도로의 종류가 바뀌는 특이한 형태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애칭으로 불리는 곳이었다. 그런 이상한 도로다 보니 사고도 잦았기에 달릴 때면 늘 조심해야 하는 도로였다. 문득 사고가 잦은 것은 햇빛이 비치는 타이밍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다리를 내려왔다. 거기서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꼈다. 그 다리에서 내려가는 길은 항상 막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어째서인지 차가 한 대도 없었다. 처음에는 운이 좋네 라고 생각하며 달렸지만 그 다음 교차로에도 그리고 그 다음 교차로에도
차는커녕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달려 집에 도착했다. 길가에 보이는 집들은 불이 켜져 있었고 가로등과 신호등도 평소대로였다. 그 불빛에 의지해 집까지 올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없었다. 이미 주변은 어둑어둑하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집에 있을 시간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생각에 휴대폰을 꺼내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하지만 당연히 들어있어야 할 휴대폰이 주머니 속에 없었다. 당황해서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거기에도 없다.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두고 왔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집에 두고 온 걸까 싶어 일단 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찾아보기로 했다. 집 전화로 내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다. 어디에서도 진동음은 들려오지 않는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두고 온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찰나 불현듯 위화감을 느껴 수화기를 다시 귀에 가져갔다. 통화 연결음이 들리지 않고 누군가 받은 것 같은 낌새가 느껴졌다. 누가 주위에서 받았거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점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겠지. 일단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을 걸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 휴대폰 주인인데요. 혹시 받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대답은 없었다. 희미하게 수화기 너머의 주변음이 들려온다. 무슨 가게인지 음악이 흐르고 있다. 클래식 음악 같지만 무슨 노래인지 파악할 정도의 음량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전화를 받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집 전화번호 안내판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이런 시간까지 밖에 있고. 어디야? 내가 말을 걸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전파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들려요? 여보세요? 그렇게 내가 말을 걸자 점차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는 괜찮니? 뭐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이 갑자기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와, 지진인가? 그쪽은 괜찮아? 그러는 사이에도 흔들림은 점점 커져만 갔다. 라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잘 들리지 않는다. 지진의 흔들림이 점점 커져가서 이대로는 위험하다 싶어진 나는 어머니에게 미안, 일단 책상 밑에 좀 숨어 있을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으려 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트럭에 치여서 지금 구급차 아니잖아. 대답을 하는 순간 내 눈앞에 흰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다. 내 오른쪽 귀에는 수화기 같은 게 걸려있고 나는 들것에 실려 있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간다. 분명히 구급차 아니었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큰일 나버렸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다. 나는 귀가도중 트럭의 충돌에 정신을 잃고 이송되는 중이었다. 그때까지 본 풍경은 아마 무의식 중에서 본 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가 그대로 기절했다. 다음에 깨어난 것은 중환자실이었다. 바로 옆에서 울리는 너스콜에 잠이 깼다. 한밤중에 눈을 뜨니 간호사가 와서 안심하라고 말을 하고 갔다. 다시 기절했다 눈을 뜨니 다음날 아침이었다. 거울 속에 나는 사고 때문인지 온몸이 퉁퉁 부어있어 깜짝 놀랐다. 의사는 웃으며 다 나을 거라며 괜찮다고 말해줬지만 안아골절이 온 데다 망막에도 작은 상처가 나서
경가를 관찰하며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곁들였다. 병상의 나를 보고 어머니와 누나는 엉엉 울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내 생명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입원 중에도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큰 수술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랬지 싶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다. 2번 다시 이런 사고는 겪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방학이 되기 전에는 복학할 수 있었다. 학점도 꽤 떨어졌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나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매일 여러 곳을 다니며 설명회를 듣고 면접을 보고 시험을 치렀다. 순조로이 진행될 것 같지 않던 긴 터널 같은 나날이었다. 오사카 우메다의 지하상가를 취업 준비 기간 중 틈틈이 걷곤 했다. 나에게 휴식이 되는 시간은 라멘을 먹을 정도라 여러 가게를 찾아다녔다. 그날은 탄탄면이었다. 지금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샘의 광장을 나오면 그 앞에 바로 있는 곳이다. 정통 탕탕면 가게로 향해 주문을 했다.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혹시 합격 연락인가 싶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누군가가 입에 손을 밀어넣은 게 아닐까 싶을 만큼 입이 경련을 일으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왜 이런 순간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지병을 가진 것도 아니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귀를 기울여 상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를 걸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들려온 목소리는 뜻밖의 것이었다. 저기 실례합니다. 그 휴대폰 주인인데요. 혹시 받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틀림없는 내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마비된 것만 같던 내 입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바보 같은 일이라고 착신오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이 탄탄면이 나왔다. 음식을 먹으려는 순간 내 귀에 들려온 것은 가게에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이었다. 모차르트 레퀴엠, 저주받은 자에게 벌을. 지금으로부터 20년은 된 우리 할아버지가 겪으신 이야기다. 할아버지는 근처 산에 나가 취미로 들새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갔다 돌아오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다. 등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나서 피투성이셨던 데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옷도 너덜너덜했던 것이다. 거기다 오른손 새끼손가락은 부러져서 이상하게 구부러져 있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인지 여쭈었더니 그게 말이다. 산에서 괴물이랑 싸웠어. 진짜로 위험했지 뭐냐.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산속 깊이 들어가서 산새를 찾고 계셨다고 한다. 한참 돌아다니다 지친 할아버지가 구루터기에 걸터앉아 도시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문득 등 뒤에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고 한다.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 무엇인가로 등이 크게 베이고 엄청난 힘에 밀려서는 할아버지는 그만 넘어지고 마셨다고 한다. 뒤에 있던 괴물은 흥 하고 크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갈색 털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뿔은 없었지만 머리는 컸다고 한다. 뾰족한 손톱이 자란 앞발을 들이대며 두 발로 서 있는 난생 처음 보는 짐승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도망가봤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등산용 나이프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우기 시작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짐승의 몸을 몇 군데 나이프로 찔러 넣었지만 그놈은 물러서지 않고 예리한 손톱으로 계속 공격을 해왔다. 결국 할아버지는 죽음을 각오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순간 어디에서 나타난 것인지 웬 남자가 어느새 짐승 뒤에 나타나서 돌을 들고 코끝을 후려 갈겼다. 짐승은 당황한 나머지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남자는 굉장히 더러운 모습으로 머리카락은 많지 않았지만 수염이 짙고 이상하게 손이 길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를 보며 도와줬으니까 답례를 해 라고 말을 했다. 특별히 술과 담배, 된장을 원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하고 산기슭에 내려와 가진 돈을 털어서 물건을 사서 남자에게 돌아갔다. 남자는 구루터기에 앉아 할아버지의 도시락을 먹으며 카메라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한다. 남자는 할아버지가 가져온 답례품에 기뻐하면서 또 무슨 난처한 일이 있으면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여기로 오거라 라고 말하고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 후 할아버지는 상처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에 염증이 생겨 병원에 입원하는 처지가 되었다. 병원에서 부상의 원인을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또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 아무도 믿질 않았다. 하지만 나만큼은 그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외동이었던 나는 할아버지와 자주 같이 놀곤 했었다.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나는 몰래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도 가곤 했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산에 갈 때마다 선물이라면서 한 잔의 술을 가져가서 그때 그 그루터기에 올려놓으셨다. 아마 그놈도 괴물이긴 매한가질 거야. 하지만 은인에게 의리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이렇게 여기 올려두면 다음에 왔을 때는 사라지고 없단다. 그 녀석도 나나 너희 아버지처럼 술꾼인가 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너털웃음을 짓곤 하셨다. 그 짐승에 관해 여쭤봤더니 그때는 당했지만 이젠 괜찮단다. 그놈의 급소가 코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음에 보면 냉큼 잡아서 신문사에 팔아버리자꾸나 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결국 짐승이건 남자건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셨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것을 열어보니 유산이나 신변정리 외에 나에게 특별히 그 산에 가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산에 선물을 왕창 가져가서 그 그루터기에 두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전해주라는 것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내가 대표로 가기로 했다. 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많은 술, 담배, 된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선물 옆에 편지 한 통을 두고 산을 내려왔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갈 즈음 산은 개발 대상이 되어 골프장과 리조트 시설이 생겼다. 관광지로 지정된 부분은 예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쓰레기 투성이의 더러운 산이 되어버렸다. 열심히 리조트를 유치하려던 공무원들은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실 할아버지는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 그때 그 그루터기가 있던 곳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남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가끔 생각하곤 한다. 어느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나는 정시제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멀지만 자전거로 40분 정도의 거리에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평소처럼 밤 9시에 끝났습니다. 나는 검도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0시 반까지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굣길에 친구가 조금 배고픈데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때쯤부터 슬슬 기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1시까지 밥을 먹고 나는 친구와 헤어져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혼자 돌아오는 도중 갑자기 현기증 같은 것이 덮쳐왔습니다. 나는 근처에 있는 공원 벤치에 멍하니 10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타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다시 현기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워낙 어두웠던 데다 더 늦으면 무서워질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집까지 20분 정도 남은 곳에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워낙 늦은 길이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발소를 지나칠 무렵 가게의 유리창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의 약국을 지날 무렵 나는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 내 뒤 짐바지 쪽에 웬 할머니가 앉아서 내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내 허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유리창을 봤지만 여전히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떨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또 한 번 짐바지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벌써 3시잖아. 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분명 나는 벤치에 10분 정도 앉아 있었을 텐데요. 나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서 몇 시간씩이나 앉아 있던 것일까요? 그때 할머니 귀신이 달라붙었던 것일까 싶어 그날 밤은 잠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 집안의 선조는 규슈 깊은 산골의 영주였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증조부께 들었다며 내게 들려주신 이야기다. 증조 할아버지의 양치는 시골의 명문가답게 상당히 엄격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증조 할아버지는 무언가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혼이 날 때면 어째서인지 꼭 묻어버릴 테다 라는 위협이 따라왔다고 한다. 아직 어렸던 증조 할아버지는 그 한마디가 무척 두려웠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증조 할아버지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완전히 금지당했었다. 당시 증조 할아버지가 살고 있던 저택은 산속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기슭을 따라 내려가는 것은 허락돼도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결코 허락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봐도 여기서 더 올라가면 길을 잃기 십상이다. 또는 산짐승이 나와서 물어간단다. 라는 애매한 대답뿐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어느 날 증조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분부를 깨고 산에 올랐다. 증조 할아버지가 10살 때의 일이었다고 한다. 이미 부모님의 말을 고지식하게 믿기에는 어느 정도 머리가 컸던 데다 체력에도 자신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집에서 산 아래 기슭까지의 길은 모두 탐험한 지 오래였던 데다 엄격했던 부모님은 증조 할아버지가 도시에 나가 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증조 할아버지는 슬슬 새로운 놀이터를 찾으려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증조 할아버지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산에 올랐다. 의외로 길은 완만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한다.
잠시 걷다 보니 숲이 보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속을 잠시 걸은 뒤 나무 아래에 걸터 앉아 집에서 가져온 주먹밥을 먹으며 휴식을 취했다. 슬슬 돌아갈까 싶어진 증조할아버지가 일어서자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에 환자라도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증조할아버지는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을 찾아 나섰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신음소리를 필사적으로 더듬어가다 증조할아버지는 이상한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나뭇잎이 산처럼 쌓여서 작은 산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신음소리는 그 나뭇잎 아래에서 들려오는 것이다. 이런 곳에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라도 한 것일까? 증조할아버지는 겁을 내면서 나뭇잎을 헤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의 목이 나타났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래도 그 사람은 목만 밖으로 내어놓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 같았다. 그 사람은 상당히 쇠약해져서 신음소리는 내고 있었지만 의식은 이미 잃은 듯했다. 증조할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옅은 신음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은 없었다. 당혹스러워진 증조할아버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문득 앞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증조할아버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지만 왠지 무엇인가 이상했다. 우선 가장 기묘한 것은 그들의 모습이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고 잠옷 같은 것을 걸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증조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어째서인지 증조할아버지를 째려보면서 소곤소곤 대고 있었다는 것이다. 안 좋은 예감이 든 증조할아버지는 순간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집을 향해 도망쳤다. 뒤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까지 뛰어온 증조할아버지는 부모님께 혼날 것도 잊은 채 생매장되어 있는 사람과 숲속의 기묘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집안 사람들은 증조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한다. 그것은 산의 주민들이란다. 거기 묻혀있던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안 돼. 그 이후로 증조할아버지는 2번 다시 산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확인해보고 싶지만 나는 지금 도쿄에 살고 있다. 지금도 산의 주민들은 남아있을까? 초등학교 수영 수업 시간 때의 일이다. 그날 수업에서 빠진 나는 친구와 함께 수영장 뒤편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시시한 이야기를 하며 빈둥빈둥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불렀다. 달려가 보니 친구가 가리키는 쪽에 잡초에 섞여 검은색 풀이 자라고 있었다. 아니, 검은색 풀이라기보다는 머리카락 같은 모습이었다. 무서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던 나머지 우리는 그것을 뽑아보기로 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내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잡아당겼다. 의외로 그것은 간단히 빠져나왔다. 지면에 나와있던 풀같이 보인 머리카락의 끝은 묶여 있었고 그 밑에는 목이 있었다. 양파 정도의 크기로 쭈글쭈글해져서 바싹 말려있는 목이었다. 눈, 코, 입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그라들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람의 목이었다. 당연히 우리들은 기겁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선생님을 불렀다. 하지만
달려온 곳은 선생님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같이 잡초를 뽑고 있던 여자아이였다. 그 아이는 목을 보고는 울면서 도망쳤다. 오리도 그 모습을 보니 덜컥 겁이 나서 울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고 있던 다른 학년의 담임 선생님에게 그 일을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기 전에 수영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 4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금옥은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불과 5분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다. 남아있는 것은 목을 뽑아낸 구멍과 잡아당겼을 때 빠진 머리카락뿐이었다. 선생님은 개구장이었던 나와 친구가 꾸며낸 것은 아니냐며 화를 냈지만 성적이 우수한 데다 반장이었던 여자아이가 증언을 해준 덕에 우리 이야기를 믿어주었다. 점심시간 내내 선생님들이 모두 나와서 주변을 찾았지만 목은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남겨진 머리카락만을 경찰에 가져가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해서는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해 3명이 금옥을 본 것만은 확실하다.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말 놀라운 일이 몇 년 후에 일어났다. 나는 6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사귀게 되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나의 선배였다. 어쩌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목을 캐냈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직도 그 소문이 돌고 있나?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봤더니 그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을 무렵 풀숲에 방금 자른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나돌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목 내가 정말로 파냈는데? 라고 말하자 여자친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버렸다. 설마 그 이야기가 진짜였다니. 결국 그 목의 정체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내 모교에는 목이 묻혀있다는 괴담이 떠돌고 있을까? 자시키와라시, 일본 설화에 등장하는 정령의 일종이며 집에 복을 불러오는 존재이다. 자시키와라시가 집을 떠나면 그 집에 가세가 기운다고 한다. 중학교 때 내 친구의 집은 이른바 귀신이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놀러가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책장에서 갑자기 책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게다가 부엌에서 수도꼭지가 갑작스레 틀어지는 것 같은 체험을 내가 눈앞에서 보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친구 여동생의 방의 창문이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닫히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약한 성격의 나는 그 집에서 무서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제 2번 다시는 안 갈 거야 라고 다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묘한 것이 어째서인지 친구의 말에 혹해 또 그 집 대문을 드나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층에 있는 친구 방에 있었는데 확실하게 뚜벅뚜벅하며 누군가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방의 벽지가 슥슥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다 마치 빗자루로 다다미를 쓰는 것 같은 슥싹거리는 소리까지. 5분 정도 계속 되었을까요? 그리고 잠시 뒤 또 벽지를 긁는 소리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나를 포함해 4명이 만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다른 친구에게 그 소리 들었어? 라고 물었고 그 친구도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사는 친구는 전혀 무섭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녀석에게 그 집에 살면 무섭지 않냐?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안 무서운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진 것도 있겠지만 그는 유령에게 어쩐지 친근함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부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내가 그 집에 사는 것은 자시키와라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빗자루로 방을 청소해주고 가끔은 못된 장난을 치지만 가족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은 저렇게 잘 살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때까지 친하게 지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는 서로 라이프 스타일이 갈리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것은 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살짝 술에 취한 나는 친구에게 너네 집에 아직도 나오냐? 그 자시키와라시 라고 물었습니다. 계속 마음에 걸렸던 탓입니다. 그러자 그는 그거 말인데 요즘 안 나와. 정말 최근 들어 싹 사라졌어. 라고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4, 5년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나도 결혼하고 친가에서 전철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침 백중날이 되어 친가에 돌아왔을 때 우연히 어릴 적에 또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다고 떠들며 가까운 술집에 들어가 옛정을 떠올렸죠. 그 녀석은 쭉 고향에서 살아온 터라 어릴 적 친구들의 소식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는 벌써 애가 셋이래. 걔는 병에 걸렸다더라. 등등 여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그 귀신 나오는 집, 걔는 어떻게 됐어? 장남이니까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야, 너 몰랐냐? 걔네 집 파산해서 야반도주 해버렸어. 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전후해서, 즉 자시키와라 씨가 사라질 무렵 어째서인지 그간 순조로웠던 아버지의 사업이 왠지 순식간에 실적이 떨어지며 한순간에 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릴 적 내가 동경하던 훌륭한 가정은 붕괴하여 어디론가로 멀리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토오노 설화집에 등장하는 자시키와라 씨는 그 집의 가세가 기울 때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춘다고 합니다. 그의 집에 나타났던 기이한 현상들은 토오노 설화집의 자시키와라 씨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그 집에 있었던 것은 정말 자시키와라 씨였을까요? 내가 아직까지도 기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적이 없는 황혼역에 공원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덜너덜한 새빨간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졸음운전을 하고 있던 트럭에 치여서 죽고 말았어 라고 말을 꺼낸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서 도망치려고 해도 이미 발이 움직이지 않아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매우 착한 아이였어. 가족을 언제나 배려하는 매우 상냥한 아이였다고. 그렇지만 신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도 트럭에 치여서 오른손이 잘려나간 채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만약 불쌍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그 할머니의 기분 나쁜 분위기에 이끌려 불쌍하네요 라고 저절로 대답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이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까지 해준다니 고마워라. 그럼 조금 더 들어주거라.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 날 보살피는 것도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열심히 했지. 그렇지만 트럭에 치여서 양발이 잘려나간 채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2명 있던 손자도 한 명은 머리를, 다른 한 명은 내장이 튀어나와서 죽어버렸어. 불쌍하지?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불쌍하네요 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런 꾀죄죄한 할머니를 동정해줘서 고마워. 당신 내 아들이랑 며느리랑 손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했지? 정말 그렇다면 당신의 팔을 주겠어? 거기까지 들으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둘러 달아나기 시작하면 곧 달아날 수 있지만 어느샌가 할머니는 뒤까지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양쪽 발을 주시구랴. 당신의 머리를 주시구랴. 당신의 내장을 주시구랴. 라고 말하며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다른 사람 10명에게 전하지 않으면 할머니가 나타나 팔이나 양쪽 발, 내장이나 머리를 빼앗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몸들을 가족의 무덤 앞에 바친다고 합니다. 친구에게 재미로 들은 이야기지만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려 한다. 솔직히 나도 당사자가 아니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나는 중학교 시절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다.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던 데다 선생님도 제대로 상대해주지 않았다. 부모님은 불륜으로 인해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도 맞아서 몸은 멍투성이었고 그날은 얼굴까지 울퉁불퉁해져서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내가 살던 곳은 꽤 시골이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는 불량배들조차 들어가는 것을 꺼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정말로 위험한 곳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입구에 쳐져 있던 밧줄이랄까 종이덩어리를 띠처럼 연결한 것을 넘어갔다. 길 하나 변변치 않은 곳을 계속 걷자 탁 트인 곳이 나타났다. 나는 여기서 목숨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죽자고 생각했던 주제에 목을 맬 끈이나 칼 같은 것도 없었다. 낙서가 가득하고 여기저기 찢어진 가방 안에는 역시 흉한 꼴이 된 교과서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근처의 나무에 기대 있다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그 당시 나는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몸은 아픈 데다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였기에 쉬어야 하는데도 잠을 자지 못했던 것이다. 밤을 뜬 눈으로 지새면 어느새 다음 날이 된다. 학교를 쉬어도 부모님 중 한 명이 불륜 상대와 함께 집에 와서 신경 쓰인다. 때로는 부모님에게조차 맞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아예 죽기로 마음을 먹었던 탓일까? 마음이 편해졌던 것인지 몸이 한계였던 것인지 나는 쉽게 잠에 빠졌다.
그런데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당하고 있던 왕따는 무시와 폭력과 험담이 모두 섞여 있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빌 뿐이었지만 욕은 모두 들린다. 그렇게 쉬는 시간에 들려오는 것처럼 험담이 들려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째서인지 평소처럼 구체적인 험담이 아니었다. 기분 나쁘다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던가 냄새난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었다. 분명 안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뭐야 저건 이라던가 뭐 하는 거야? 라는 어쩐지 어리둥절해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화가 난 것 같은 말투였기에 나는 분명 험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잠에 들었는데 꿈에서마저 괴로워해야 하는 것인가 싶어 슬퍼졌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귀가 멍멍하고 눈앞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렇게 기절할 때까지 울었다. 지금까지 내가 겪은 힘든 일을 떠올리며 이제는 싫다고 울부짖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3명의 사람이 보였다. 분명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곳인데도 지역의 유력자로 유명한 할머니와 그 집안 사람인 것 같은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사실 나는 그 할머니의 손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지역에서 워낙 힘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내 편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를 손자에게 데려갔다. 나는 그 녀석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그 녀석은 어째서인지 대단히 겁에 질려 있었다. 너덜너덜한 꼴의 나에게 떨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그 이후 우리 집에 연락이 갔고 나는 스트레스와 부상 문제로 인해 잠시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퇴원하고 나니 주변의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했다.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던 놈들이나 선생님, 거기다 교장마저 나에게 사과를 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내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싶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할머니에게 불려서 그 집에 가게 되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할머니가 지역의 유력자였던 이유는 영매로서 예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그 집안의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들어갔던 출입이 금지된 숲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가지각색의 것들을 텔레비전 마냥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영상은 언제 올지 모르고 어떻게 되든 좋은 일이나 중요한 일이 섞여서 들어온다고 한다. 그리고 내가 정신을 잃었던 바로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내가 집이나 학교에서 받고 있던 처사와 숲속에 쓰러져 있는 영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였지만 정말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도 알고 있었기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공정한 성격을 가진 분이셔서 그런 모습에 화가 나셨던 것이다. 그러나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했다고 한다. 숲속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정신이 이상해져서 죽거나 미쳐버린다는 것이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그 숲속의 사람이 나에게 전하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쓴 웃음을 지으며 네 목소리는 무척 불쾌하다. 2번 다시 오지 마라. 다음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네 목소리는 기분이 나쁘다. 라는 말을 전해주셨다.
내 목소리에는 사람이 아닌 것, 특히 실제를 가지지 않는 것을 억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울부짖은 탓에 숲속의 사람은 상태가 대단히 나빠졌다는 것이다. 그날 이후 숲에는 가지 않았지만 양친을 포함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대단히 서먹서먹해졌다. 결국 나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도시로 도망쳤다. 일을 하다 보니 결혼도 했고 아이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얼마 전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아 10여 년 만에 화해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갔다. 집에 가는 도중 우연히 그 숲을 지나가는데 갑작스럽게 5살 먹은 딸이 울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숲속에 만화 영화에 나오는 마법 소녀가 무서운 얼굴로 노려봤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여기 있기 싫다는 딸을 아내에게 맡겨서 가까운 패밀리 레스토랑에 보냈다. 아직 살아계신 할머니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숲 앞에서 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여담이지만 정말로 귀신이 나온다는 집을 일부러 빌려서 사흘 정도 집 여기저기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그러자 어느 사이 집에 흉흉한 분위기가 싹 가셨다. 부동산 업자나 옆집 사람도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놀랐을 정도였다. 나 자신에게 영감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 숲에서 겪었던 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상한 일은 겪은 적도 없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솔직히 나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인간이 무섭다. 그 사건만 해도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다른 모든 이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두려웠다. 마치 나만 다른 세계에 뚝 떨어진 기분이었으니까. 나는 도쿄에서 고미술 관련 물건을 다루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고 있노라면 가지각색의 불가사의한 현상에 마주치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 가장 강렬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은 3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니기시의 어느 큰 농가에서 창고의 정리를 의뢰받았습니다. 무엇이든 팔아서 아들의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바로 그 훌륭한 창고 속을 친구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띈 물건을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오호 라고 중얼댔습니다. 무엇인가 흥미로운 물건이라도 찾은 것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친구는 한 장의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카노우파인가? 틀림없지. 누가 그린 건데? 친구는 그림이 들어있던 상자의 감정서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았습니다. 무명화가 작품인가? 아니,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상태로 봐서는 에도 중기 작품이야. 메이와나 아네이쯤? 어쨌거나 밝은 곳에서 낙관이나 서명을 조사해보자고. 우리들은 밖으로 나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눈이 확 띄는 미인도였습니다. 화풍은 확실히 카노우파였고 선은 두껍고 색은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림 어디에도 서명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명이라지만 이건 훌륭한 그림이야. 빨리 돌아가서 조사해보자. 우리는 의견을 합치고 주인에게 돈을 지불한 다음 다른 2여 개의 잡동사니와 함께 그 그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그 그림이 초래할 불행은 생각조차 못하고 말이죠. 이나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차 안에서 그 그림에 관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노우파는 에도 화단에서도 보수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의 대상은 대부분 풍경이나 동물, 정물이지요. 그러나 에도 문화의 본류가 사무라이에서 상인들에게 옮겨감에 따라 그림의 대상도 배우나 미인, 귀신 등으로 변해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키요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카노우파는 그런 변화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카노우파의 화풍을 따른 화가 중에도 그런 격식을 싫어한 나머지 야인으로 살아간 젊은 화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그림에 작가의 이름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혹시 영국산일지도 몰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떠들면서 가고 있는데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니 평소와는 전혀 다른 광경에 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어째서인지 후키가와 부근을 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놀라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 외원에서 고속도로로 빠진 거 맞아?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친구도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외원에서 고속도로를 나온 것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5분 정도 사이에 후키가와에 와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우에 홀린 것 같다고 생각하며 차를 가게가 있는 미나모토구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돌아온 우리는 다시 그 미인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에는 여자가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단정하지 못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하금 유녀인 듯 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에 비녀가 1개, 빗이 1개 있었고 풀린 머리는 윤기가 납니다. 마로된 옷은 세밀한 세로줄 무늬에 나팔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옷을 걸쳐 입고 허리띠를 수수하게 허리에 감고 있는 모습은 여름에 정사를 끝마친 후 그린 듯 했습니다. 옷자락이 흐트러져 새하얀 넓적다리가 보입니다. 마치 그 안에 비밀스러운 곳마저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옆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입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묘사한 그 세밀함과 나전으로 만든 빛의 치밀함, 기모노의 선명함까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화가는 도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기분 나쁜 꺼려지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밤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불현듯 불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유는 여자의 눈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곁눈질을 하고 있는 찢어진 것 같이 길고 세밀한 눈속 눈동자는 마치 바늘로 찍은 것 같이 작았습니다. 친구 역시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지 순식간에 그림을 말아서 원래 있던 상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랄까, 뭐라고 해야 할까? 기분 나쁜 그림이지? 조금 그렇네. 시간도 늦었고 오늘은 이쯤 하고 갈까? 그리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친구는 빠르게 자동차에 올라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도 가게에 불을 끄고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나는 얼굴조차 본 적이 없지만 영정에 있던 얼굴과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듯한 얼굴로 내게 말을 걸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요란스러운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화는 친구의 아내가 건 것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그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불명 중태래요. 흐느껴 오는 그녀를 달래가며 사정을 들으니 친구는 자동차로 전봇대에 돌진해서 두개골이 골절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가 난 건가요? 그게 후카가와래요. 왜 그런 곳에 간 건지. 후카가와요? 나는 무심결에 부인의 이야기를 끊어버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쨌든 바로 병원에 가겠습니다. 아니요. 면회를 할 수 없는 상태라 와주셔도 만나지는 못한대요. 상태가 변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수화기를 내려놓고 깜짝 놀라서 나를 바라보는 아내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날은 밤을 새며 걱정했지만 다행히 친구의 상황이 악화됐다는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몹시 바쁜 하루였습니다. 우선 친구가 입원한 병원에 가서 부인에게 위문금을 건넸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겨우 한 곱이 넘기기는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나는 친구의 일까지 떠맡아 처리하고 한밤중에야 몹시 지쳐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다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나 싶어 두리번대고 있었는데 아래층 가게에서 여자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나는 초조해하면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가게 속 말없이 울면서 목이 맨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는 손님 맞이용으로 만든 가게 안의 도코노마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코노마 앞에 걸려있는 것은 그 미인도였습니다. 아내가 상자에서 꺼내 걸어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멍하니 걸어가 아내의 곁에 가서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는 흐느껴 울며 내 손을 밀어버리고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아내의 어깨를 껴안으며 걸려있는 그림을 내렸습니다. 울부짖고 있던 아내는 내가 그림을 내린 순간 갑자기 축 늘어지며 잠에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온화한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무슨 일이었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친구의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아내의 이상한 행동은 그 다음 날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꺼내놓고 우는 것입니다. 딸마저 그것을 알아차려 셋이 함께 잠을 잤지만 아내는 어김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 가니 아내는 뇌종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막막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온 날 밤 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속에 내가 그간 애지중지해왔던 도자기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아온 미인도는 애군이 가득한 물건입니다. 후카가와에 가져가서 태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주변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평소라면 그런 꿈은 신경도 쓰지 않았겠지만 친구가 다치고 아내가 입원한 이상 장난으로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그 그림을 후카가와에서 소각하고 공양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 친구는 완쾌했고 아내의 뇌수술도 완전히 끝나 모두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도
아내가 그 그림을 꺼내놓고 울던 이유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그림에는 화가 난 여자의 한이 서려 있던 것일까요? 신비로울 정도로 잘 그렸던 그 그림이 지금도 가끔 떠오르곤 합니다. 벌써 5, 6년은 된 이야기다. 학창시절의 맨션에서 자취를 할 때 있었던 일이다.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당시 내가 살던 M현에는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이고원이라는 관광지가 있었다. 그곳은 굉장히 경치가 좋기 때문에 나도 좋아했었고 종종 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러 가곤 했다. 꿈에서 나는 이 고원에 서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오른쪽에 누군지 모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대각 나이는 나와 비슷한 2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그 아이 역시 나와 함께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나는 어째서인지 굉장히 위화감이랄까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어째서인지 내 오른쪽, 즉 그 여자아이가 있는 쪽이 무서운 것이다. 무엇이 무서운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아이의 얼굴이 타서 눌러붙어 있는 것 같은 것도 아니었다. 나를 노려보고 있지도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나는 어째서인지 그 여자아이가 너무나 무서웠다.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본능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상태로 오른쪽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른 채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나는 대학에 다닐 때 소속되어 있던 연구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사회면에는 여성이 칼에 찔려 입원이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어째서인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여자가 아까 함께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병문안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에 차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에 입원해 있는지 알고 있을 리가 없는데 알아서 길을 찾아 나서는 것처럼 달려갔다. 그러나 그 도중 아까 전에 느꼈던 그 위화감이 다시 내 몸속에서 끌어오르기 시작했다. 가면 안 돼 라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잠시 운전하는 동안 어느새 밤이 되었고 나는 병원에 도착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옆에 있는 야간 출구에는 불이 켜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들어갔다. 들어가자 바로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긴 의자가 보였다. 거기에는 한 명의 아주머니와 어린 아이가 앉아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아주머니가 나와 경치를 보던 여자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병실을 물어보기 위해 말을 걸었다. 실례합니다. 저는 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여자아이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데 머릿속에 유키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래서 유키 씨의 병실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회계 쪽에서 물어보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아주머니가 가리킨 방향에 회계라고 써진 편말이 붙어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로 갔다. 한밤중인데도 회계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거나 그 줄에 마지막에 섰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솔직히 꿈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에 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시간은 오전 2시가 되기 얼마 전이었다. 그렇지만 이미 잠이 완전히 깨어버린 탓에 다시 잘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이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뒤 어째서인지 기분이 나빠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왼쪽에서 굉장히 무서운 기분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발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 공포감은 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다. 단지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게 더 무서웠다. 내 왼쪽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다. 창문도 커튼도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창밖 베란다에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본능은 계속해서 위험하다, 도망쳐라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커튼 너머의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꿈에 나왔던 그 여자아이였다. 그 여자아이가 베란다에서 나를 미친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 직접 보지 않아도 그 원한서린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미 공포는 절정에 다다라 발은 와들와들 떨리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도망가, 도망가라 라고 외친다. 그때 키보드 옆에 있던 휴대폰이 보였다. 폴더를 열자 시간은 오전 2시 반 정도였다. 어쨌든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다행히 친구는 깨어 있었고 나는 친구에게 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방에서 뛰쳐나가 친구의 집으로 도망쳤다. 친구의 방에서도 무서워서 잠은 잘 수가 없었고 친구와 하룻밤을 새고 겨우 안정을 되찾았다. 다음날 집에 돌아왔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 여자아이의 정체는 지금도 모른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대단히 위험했다는 것뿐. 나는 영감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생명이 위협받을 때 밖에는 느낄 수 없는 것이었다. 그 당시 살았던 맨션에는 이런저런 이상한 사건이 많았지만 이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살면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손가락 끝에 종이에 베인 것 같은 흔적을 갖고 있었다. 선의의 거짓말, 격식의 대가, 모두가 조금씩 흉터를 지니고 있었다. 남들보다 약간 깊은 흉터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몇 년에 걸쳐 파고 들어간 흉터들이다. 긴 시간에 걸쳐 갈라지고 다시 갈라진 흉터들. 뿐만 아니라 더 큰 팔뚝과 정강이에 목과 등허리에 패어 들어간 큼직한 은빛 흉터들도 나는 몇 번 보았다.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결국 사람들은 모두 거짓을 입에 담는다. 그저 당연한 이치일 뿐이다. 군에 입대하는 건 내가 항상 바라온 일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했다. 계속해서 깊게 긁어내려간 거짓말. 나도 스스로를 바꾸고 싶었는걸? 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그 모든 거짓말들,
그 자그마한 긁힌 자국들은 이제 긴 선이 되어 내 어깨에 쉽게 아물지 않을 기이하고도 기만적인 묘한 패턴을 이루었다. 조 교관을 만난 건 그때쯤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보다 흉터가 많았고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잘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게 있어 정중하게 거리를 두었다면 조 교관에게 있어서는 대놓고 냉랭하게 굴고는 했다. 교관은 보통 사람들과 같은 손끝에 자국들이 없었다. 팔뚝에도 흉터나 자잘한 자국이 없었으며 얼굴과 목은 요철 없이 깨끗했다. 어쩌면 당신은 조 교관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 실제로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다. 30이 넘어가는 남자가 흉터 하나 없다니 그건 거의 유니콘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설과 신화 속 존재. 그러나 조 교관은 전설도 신화도 아니었다. 모두들 첫 한 주 정도는 그를 좋아했다. 다들 조 교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누구들 안 그러겠는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들의 세상에 이웃과 친구가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임을 매 시간마다 상기하게 되는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고 싶지 않아 하는 이가 어디 있겠는가? 조 교관이 로커룸에서 셔츠를 벗기 전까지는 그러했다. 조 교관의 넓은 등 절반을 뒤덮고 있는 커다랗고 흉측한 흉터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하나의 거짓말,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거짓말. 어깨 죽지에서 갈비뼈들을 걸쳐 수놓아진 마치 붉고 흰 유성이 곤두박질 치는 듯한 거대한 흉터였다. 흉터의 작은 끝부분만이 거칠게 찢어진 피부의 끝 조각만이 간신히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듯 보였다. 조 교관은 흉터에 대해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는 그저 여타의 격식의 미소를 지으며 늘 그렇듯 다른 병사들을 지도할 뿐이었다. 그는 분명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기운을 복돋아주는 믿을만한 남자였다. 그러나 그 흉터는 모두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깊고 검붉고 끔찍한 흉터. 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조는 분명 경계해야 할 남자일 테지. 그날은 실탄 사격 연습이 있는 날이었다. 이미 수천 번을 한 연습이었지만 그날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아니면 생각을 너무 하다가 흐름을 놓쳤을지도 모르고, 혹은 그저 누군가가 그날따라 조심스럽게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잘못된 타이밍에 잘못된 탄환이 솟아올랐다. 노쇠가 불길을 머금었고 공기는 쇠를 집어 삼켰고 달구어진 새는 철을, 석회를, 다시 철을, 그리고 먼지를 훑었다. 우리는 모두 멈춰섰다. 어린 병사가 느리게 바닥에 무너지는 모습을 휘둥그레 뜬 눈앞에 두고 병사는 처음에는 그저 가만히 서서 자기 팔이 스르륵 미끄러지는 것을 응시하다가 바닥을 붉게 젖어들이며 퍼져나가는 깊은 선홍빛 위에 병사는 무릎부터 쓰러졌다. 바로 그때 조 교관이 소년을 붙잡았다. 그제서야 비명이 하늘을 꿰뚫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아수라장이었다. 우리 소대가 정말로 피를 보게 된 건 처음이었다. 의무병, 응급상자, 따위를 외치는 울음이 사방으로 어지러이 뛰어드는 병사들 사이에 울려 퍼졌다. 나는 부상병과 가까이 있었기에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임을 이미 눈치챘었다. 우리는 이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나는 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무거운 중장비를 손에 쥔 채 소년을 품에 안은 조교관을 바라보았다. 교관의 몸은 흙위에 내던져진 수도꼭지처럼 피를 솟구쳐내며 작은 피웅덩이를 조금씩 커다랗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몸을 깊게 베는 웅얼거림을 들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속삭임,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핏망울, 계속해서 조금만 버텨. 나를 봐. 걱정 마. 괜찮아질 거야. 계속해서 그는 속삭였다. 전부 다 괜찮아질 거야. (4월 1일은) 에이프릴 풀이라고 하여 서양에서는 유머러스한 장난과 거짓말을 주고받는 날이다. 동양에서도 근자에는 만우절 문화가 도입되어 곧잘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주고받는데, 문제는 이 만우절날 관공서에 장난 전화를 거는 경우다. 그리고 그 장난 전화가 비극을 부른 일이 있었다. 1992년 4월 1일 도쿄 니시니포리 경찰서에서는 이미 몇 차례의 허위 신고가 들어왔다. 90년대에 조례된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특별법에 따라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는 최대 100만엔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이는 매우 드물었다. 덕분에 그날도 악질적인 장난 전화로 인해 이미 경찰서 인력은 풀타임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또 전화가 걸려왔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경찰 좀 보내주세요. 이미 한 차례 장난 전화가 걸려온 번호로 또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서에서는 짜증이 났지만 규정상 다시 한 차례 출동을 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문을 두드렸지만 신고자는 응답을 하지 않았고, 경찰은 첫 출동 때처럼 신중히 창문을 통해 집안에 진입했다. 하지만 역시나 신고자는 방 안에서 태연히 TV를 시청하는 중이었다. 경찰은 법조항을 내세워 겁을 주고 언성을 높여 싸우기도 하였지만 신고자 역시 그 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경찰은 결국 허탕을 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30분 후 또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규정상 출동은 해야 했지만 세 번째 출동이 되자 경찰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번에도 거짓이라면 체포를 하겠노라며 분을 삭히며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현장에는 아까 그 신고자가 칼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경찰은 충격에 빠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진상이 밝혀졌다. 현장 인근에서 실제로 강도를 계획 중이던 범죄자가 두 차례나 경찰이 같은 집에서 장난 전화로 허탕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는 양치기 소년의 늑대 수법처럼 정말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거짓 신고자는 목숨을 잃고야 말았다. 수사 얼마 후 범인은 잡을 수 있었지만 만약 장난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범죄자가 그 집을 목표로 노리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그랬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다.